네, 오늘은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도에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정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생애에서 배우겠지만 6.25 전쟁 중에 납북이 됩니다. 북한에서 납치를 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죽은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이제 추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현대시의 근간을 마련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우리 현대 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한번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지용의 생애를 보기에 앞서서 일단 영상을 하나 보고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현대 시단의 대표적인 작가 정지용. 정지용은 1902년 충청북도 옥천 출생으로 휘문보통고등학교와 도시시아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뒤 1945년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이다. 정지용은 휘문보고 재학 중에 등사판 동인지 요람을 발간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1926년에는 유학생 잡지인 학조의 시 카페 프랑스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펼쳤다. 1926년 공식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정지용은 1930년 시문학 동인으로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했으며 시집 정지용 시집과 백록담을 통해 1930년대 이후 한국 현대 시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정지용은 시어를 고르고 다듬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인으로 특히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고어나 방언 등을 시어로 선택하여 폭넓게 사용하는 한편 일상 언어를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변형시켜 시어로 사용하여 한국 현대 시사에서 언어에 대한 자각을 모국어로 실천한 최초의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록담은 9편으로 구성된 정지용의 연작시로 9개의 시편이 백록담이라는 하나의 표제 아래 결속되어 한라산 백록담 등반 기록을 기본으로 한라산을 오르면서 본 풍경과 그곳에서 느낀 정서를 표현한 시이다. 각각의 시편은 정상에 오르는 장면을 포착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정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입체적인 흐름으로 이어가며 아름다운 백록담을 그만의 시어로 그려내고 있다. 시인 중의 시인 혹은 한국시의 좌장이라 불리는 정지용. 그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참신한 이미지와 절제된 시어로 한국 현대시 성숙의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 현대시 사상 기념비적인 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네, 정지용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어요.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고 현재도 정지용 문학관 자체가 옥천 군청 홈페이지 안에 이제 있을 정도로 옥천의 어떤 자랑이자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문학관 자체도 이제 옥천에 있고요. 생가도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옥천 쪽으로 여행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들여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출생할 때 연못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을 꿨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연못 지자에 용자를 써가지고 아명은 지룡이었대요. 지룡. 아명은 지룡이었는데 이제 본명은 지용으로 이제 했고요. 집안 자체가 이제 천주교 집안이라 세례명도 이제 프란시스코라는 세례명이 있습니다. 1910년도에서 13년도 사이에 이제 옥천에 있는 공립보통학교, 지금은 죽향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있다고 해요. 옥천 공립보통학교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이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12살 때예요. 12살 때 하는데 12살 때 동갑내기 친구랑 결혼을 합니다. 이때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여자가 너무 나이가 차버리면은 어디로 막 끌고 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혼을 좀 빨리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좀 일찍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세 때 송재숙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제 휘문고보, 지금 휘문고등학교죠, 그죠? 보통학교에 입학을 해서 재학을 하는데, 집안이 좀 어려워서 교비장학생으로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휘문고고의 영어교사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비장학생으로 다녔고요. 이때 뭐 영상에서 봤듯이 요람이라는 동인지를 만들고 그걸 주관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문학에 있어서 좀 정통한 모습들을 이때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3.1운동의 주모자로 지목이 되어가지고 무기정학을 당해서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니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부침을 겪으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요. 고등학교 생활 이후에 이제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으로, 이것도 교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요. 영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국어 국문학과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게 차선으로 선택했던 게, 문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문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뭐 김수영 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거의 영문과 출신들이 많죠기죠. 그래서 영문과에 입학을 해서 유학을 갑니다. 그 유학을 가서도 또 거기서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조라고 하는 문학 동인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활동을 합니다. 요 유학 기간 때 굉장히 그 초기작들 중에 대표작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바다 연작시, 바다 1, 2, 3, 4 뭐 이런 시들과 카페 프랑스라든지 뭐 향수 같은 초기 대표작들이 이때 벌써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천직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시인들이 30살 넘어서 40살 정도의 이제 절정기를 맞이하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초기부터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천재성을 좀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을 합니다. 휘문고보의 영어교사로 부임을 하고요. 요때 이제 장남이 폐병으로 사망을 해요. 그때 지은 시가 뭐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죠. 정지용 시인의 시 하나 배운 거 있습니다. 뭐였냐면 유리창 1이라는 시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유리창 1이라는 시는 이 시인이 아들을 잃고 나서 그 다음에 종이 울리네. 아들이 잃고 나서 그 슬픔을 형상화한 그런 시다라고 배웠을 텐데, 그게 이제 요 무렵에 장남이 폐병으로 사망하고 나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문학 동인에 참가했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문학 동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시문학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동인들을. 이 시문학파 시인들은 기본적으로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동인지였어요. 이 순수문학이라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었냐면, 1학년 때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으로 카프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주의 문학이 있었어요. 이 사회주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것보다는 문학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현실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문학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용하는 도구였을 뿐인 거죠. 수단이었을 뿐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있었던 사람 중에 수장이 정지용이고, 이 시문학파는 기본적으로 순수문학을 지향했고요. 문학이 어떤 것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문학 그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 문학 그 자체로서의 어떤 목적에 이제 집중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문학 동인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4살 때 첫 시집인 정지용 시집이 출간이 됩니다. 이때 정지용 시집에 22살, 뭐 18살 때부터 쓴 그런 작품들이 거의 다 이제 포함이 되어서 많은 작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시집이 이제 이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38년부터 39년까지 왕성한 시작활동과 더불어서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뒤에 이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세 사람을 일컬어서 뭐 청록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이 세 사람 뿐이라 이 세 사람을 갖다 놓은 거지, 이 세 사람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정지용을 통해서 등단을 합니다. 정지훈이 시인을 추천을 해요. 이 사람, 젊은 사람 시 참 잘 쓴다. 이렇게 추천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등단을 하는 식으로 젊은 시인들,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때 이제 윤동주하고 송몽규 같은 사람들도 이 정지용 시인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제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주라는 영화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죠. 1941년도 두 번째 시집인 백록담이 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 이제 초기작들의 경우에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모더니스트나 이미지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경향들이 도드라지는 데에 반면에 백록담이라는 시집부터는 기본적으로 동양적인 어떤 정신세계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 그리고 배경도 바다에서 산으로 좀 바뀌어가요. 그래서 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동양적인 선의 세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주제가 좀 변경이 되고 시의 경향성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백록담이라는 시집이 출간이 되고요. 요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이 사람을 친일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좀 많은 시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서정주 시인이나 이광수 소설가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냥 친일을 했어요. 대놓고 그냥 뭐 어떤 육군 중장 그 당시 일본인 중장을 갖다가 뭐 찬양하는 시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광수는 아예 그냥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독려하는 막 글을 써가지고 신문에 게재할 정도로 대놓고 친일을 했는데 이 정지용이라는 사람도 살짝 그런 끼를 마지막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친일 문예 잡지인 국민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이때 이토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쓴 시에 탄환 찢어지고 화약 싸한 충성과 피로 고라진 흙에 충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대한 충성인지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생각해보면 이게 왜 친일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싸움은 이겨야만 법이요 씨를 뿌림은 오랜 믿음이라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친일을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제가 벌인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약간은 긍정적인 투의 어떤 어조를 사용하면서 친일의 어떤 그런 논쟁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근데 그 이후에 또 절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현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시작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절필을 하고 시골에 숨어가지고 이제 해방될 때까지 지내다가 6.25 이후에 이제 납북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행적을 알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이화여전 교수 및 경향신문 주간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6.25 때 납북이 되어서 행사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용의 시 세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지용이라는 사람의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요. 첫 번째, 시어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시인이다. 그리고 고어나 방언을 시어로 사용하고 언어를 독특하게 변형시켜서 자신만의 시어로 개발했던 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의 뒤에 자신을 숨기고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명징한 모더니즘 중에서도 이미지즘에 가까운 그런 시세계를 열어보였다라고 이제 평을 합니다. 최동호라는 시인이 쓴 평이에요. 서구 아류의 이미지즘이나 모더니즘을 넘어서 우리의 오랜 시적 전통에 근거한 순수시의 세계를 독자적인 현대어로 개진함으로써 시적 허용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그 시어들이 많아요. 이 정지용의 시에는 한국 현대시의 성숙이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한 시인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모더니즘 혹은 이 모더니즘 안에 있는 이미지즘이라는 것이 이 정지용의 시와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이후에 동양적인 선적인 세계로 넘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이어집니다. 몇 면이. 그래서 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활동지 있습니다. 자, 대표시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기 전에 요거 잔소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읽기 전 활동지를 펴시고 그 읽기 전 활동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를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활동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걸 왜 하냐면 물론 뭐 시를 먼저 읽어보면 좋으니까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를 자기 스스로 읽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수능 문제를 풀든 여러분들이 뭐 내신 문제를 풀든 기본적으로 시를 읽어나갈 때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외워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만 시를 보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수능에서 기출되는 문제들을 보면 정지용의 대표작들은 이미 기출이 거의 다 됐고요. 그 작품들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지용의 작품들 중에 대표작과 유사한 작품들 중에 새로운 작품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혹 좀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보기에도 거의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정지용의 대표작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혹은 그 시인의 대표작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새로운 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 자체에 대한 암기보다는 그 시를 읽는 방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를 해설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재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수용론적 관점 각각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활동지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1학년 때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관점 중에 하나 혹은 둘 혹은 셋 혹은 넷 모두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시를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창의적인 해석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근거와 논리적인 어떤 수긍이 갈 수 있는 어떤 논리성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그런 타당한 창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어쨌거나 정답이 정해진 활동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4가지 관점 중 하나 혹은 4개 모두를 써가지고 스스로 해석을 해보는 활동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그 시간 끝나고서 걷든지 메일로 받든지 해서 교재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평가로 활용을 좀 할 예정이니까 성의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을 멈추고 읽기 전 활동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기 전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시를 한번 해설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더뇨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뭐를 알 수 있냐면 고향에 이미 돌아왔어요. 공간적으로는 이미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옛날의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향에 대한 상실은 공간적 상실이 아니라 시간적 상실이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고향, 옛날에 수능 기출문제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이 정지용의 고향과 다른 고향, 오장환 씨의 고향이라는 작품을 갖다가 같이 매칭을 시켜놓고서 이게 지금 시간적인 상실이냐 공간적인 상실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어떤 지문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에 대한 상실을 얘기를 할 때 이게 공간적인 상실인지 시간적인 상실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이연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산꿩이 알을 품고 정지용은 이미지스트로서의 어떤 면모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고향이라는 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산꿩이 알을 품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죠. 그 다음에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오랜만에 종소리를 들으니까 정겹네요.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이라는 말은 청각적인 심상이 사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은 변했적이죠. 여기에서 느끼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에서 느껴지는 어떤 허망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연에서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도는 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어떤 이미지냐면 이것도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먼 항구, 그 다음에 떠도는 구름, 전부 다 항구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곳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트로트 가사 같은 데서 뭐 역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게 언급이 되면 이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떠도는 이미지고 고향을 떠나는 이미지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한 항구라든지 떠도는 구름이라는 유랑하는 이미지를 내세워서 삶의 뿌리가 뽑히고 고향을 잃어버린 어떤 시적 화자의 상실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도 매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이 사람이 고향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을 하고 있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가 이 태도에서 보입니다. 산 끝에 홀로 막 힘들게 올라갈 정도로 고향의 어떤 흔적을 찾아서 거기까지 갈 정도로 이 사람은 고향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홀로라는 말에서 약간의 외로움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이것은 시각적인 심상이죠. 그죠? 이런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 가지고 또 화류법이죠. 흰 점꽃은 사실 웃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화류법 내지는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던 뿔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요? 어린 시절에 뿔피리 소리 아니나고 뭐 소리는 안 났지만 기본적으로 풀피리 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마른 입술에 쓰디 써요. 이건 뭐냐면 미각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인데요. 수미상관이네요. 그죠? 수미상관을 통해 가지고 고향을 상실한 어떤 상실감을 조금 더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점층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A-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던 하늘만이 누푸르구나. 역시 시각적 심상이 쓰였고요. 이러한 누푸른 하늘만이 그대로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 나머지는 다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상실감을 대비되게 드러내주는 어떤 존재로서의 하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적, 미각적, 청각적 이런 심상들을 통해 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절망을 이미지로 형상화를 했고요. 정지용이 어떤 마음으로 일제시대를 살았고 또 모더니스트 혹은 이미지스트로서 어떻게 그것을 시로 형상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작품이라 대표작으로 선정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동차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후기, 백록담이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후기시 중에 대표작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어집니다. 노 주인의 장벽에 라고 작품을 먼저 보기보다는 요거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가 있는 고득점 문제가, 고배점 문제가 있을 때 문학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기를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 보기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작품을 보면 이 보기가 대부분 문학사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뭐 표현론적 관점에서 전기적인 사실이라든지 뭐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현실들, 그러니까 작품을 이해하기에 기본이 되는 어떤 관점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보기를 갖다가 먼저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작품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작품 읽고 보기 읽고 여기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작품을 읽는 것보다는 보기를 먼저 읽고 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읽어나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보기를 먼저 볼게요.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조사해본다.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록담에 실린 작품으로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다. 작품의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인동차는 한약 재료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와 잎사귀를 말려 다려 먹는 차다. 인동은 인동과의 반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 뭐 이렇게 이 말이 툭툭 끊기냐.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장벽,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그 다음에 무시로 아무 때나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 시상의 전개, 이미지, 특이한 표현, 뭐 이따가 이제 답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작품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노 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정지용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시어를 시적 허용으로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조탁을 해서 갈고 다듬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어의 조탁이 이제 여기서도 한참 드러납니다. 삼기다라는 말은 여기 이제 밑에 나오죠. 삼긴, 물에 삶아 우려낸이라는 말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나린다는 내린다예요. 그리고 여기 장벽은 아까 전에 우리 보기에서 봤죠. 그죠? 보기에 안 봤으면 아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거예요.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하게 묘사를 했어요. 원래는 노주인이 인동차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삶아가지고 내린 물, 인동차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낯설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해요. 낯설게 표현을 해가지고 독자의 어떤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신선한 어떤 이미지를 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낯설게 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작나무 덩그럭불이 도로 피어불고, 덩그럭불 밑에 뜻 나와 있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도다 파릇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스트로서의 어떤 면모가 또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덩그럭불은 어떤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죠? 시각적인 이미지 중에서도 빨간색. 요 3년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시각적인 이미지 중에서도 파란색 이미지가 나옵니다. 물론 뭐 무수는 초록색이긴 하지만 여기선 파릇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어떤 대비가 어떻게 보면 이 새하얗기만 이 시에 방점을 찍어주고 있죠. 그죠? 약간 좀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멋이 있는 시라는 거죠. 그죠? 흙냄새 훈훈이 김두설이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잠착하다 뜻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깥 풍설 소리, 이거 뭐예요? 전통적으로 풍설, 바람과 비의 소리,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고난이라든지 역경, 고통스러운 현실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죠? 산중에 책력도 없이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동.
가장 추운 겨울을 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동이 하이야타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 인식이 여기 나와요. 현실을 뭘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추운 겨울의 가장 한가운데로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시적 화자의 어떤 현실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동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동이라는 게 아까 전에 우리 보기에서도 봤지만 한약재의 일종이에요. 염증이라든지 뭐 열을 식혀주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인동초가 겨울에도 푸른 줄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겨울을 참아낸다, 겨울을 이긴다라는 뜻의 인동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동차를 좋아해서 인동을 쓴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겨울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인동이라는 말에 이제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이 그 시대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부터 보면서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틀린 걸 고르는 거죠. 그죠? 이건 맞아요. 그죠?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하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 하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낯설게 하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맞습니다. 덩그럭불이 도로 피어 불고 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도 엿볼 수 있어. 이것도 맞는 표현이겠죠. 그죠?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간 이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게 뭐 문제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인데 어쨌거나 4번이 답입니다. 5번을 보세요. 하야타는 하이야타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서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정지용 시인 특유의 어떤 시어의 조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이런 식의 어떤 수능 문제 자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가져와서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생했고요. 정지용 문학관은 옥천군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검색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생각보다 다른 문학관에 비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생애라든지 어떤 그 문학 자체에 대한 어떤 평론이라든지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